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희입니다. 올해 들어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꽃피는 3월이 접어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여전한데요. 오늘 이슈마켓에서는 중도금 대출 규제의 내용은 무엇이고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스타아시아 파트너스의 김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하나가 중도금 대출 규제인데요. 이 중도금 대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해 11월 3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 대책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투기 억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투기 억제를 두고 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청약 능력, 그러니까 청약을 하는 어떤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중도금 대출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가장 많은 성장과 규모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당 이 보증 한도를 도입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파트를 청약 받으시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면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제한이 없잖아요. 예전 같으면 제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있고, 그 기타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이제 보증을 쓰는데, 이 보증을 누가 서주느냐?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예전에 이제 대한주택보증이었죠. 그래서 허그하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LF에서 이 보증을 서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맘 놓고 편하게 대출을 해줬고, 또 보증보험으로 또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 보증 한도가 100% 보증이었거든요. 근데 이 100% 보증이 아니라 90% 보증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이 마음 놓고 대출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물론 이제 뭐 100%에서 90% 됐으니까 그깟 10%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큰 부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10% 때문에 대출에 대한 심사 요건이 좀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아주 웃기지 못할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분양이 100% 분양된 초구량 사업장인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못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웃긴 얘기는 LH공사가 직접, 그러니까 한국 그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분양한 LH공사 사업장마저도 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한국주택협회에서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중도금 대출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이제 1월 달까지 전체 분양한 사업장을 봤더니, 놀랍게도 말이죠, 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 자그마치 74%가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중도금 대출을 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얘기했던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서도 18개 단지 중에서 12개 단지는 중도금 대출을 못 받는, 이런 웃기지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도금 대출을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사실 이 부채 감소를 잡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불화가 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약의 기쁨도 잠시, 청약 당첨에 대한 기쁨도 잠시, 이 중도금 대출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한편에서는 이런 중도금 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융권에 배만 불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보험에서 그냥 보증서 발행해주면 그냥 가볍게 대출을 받아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국토부가 또 조사를 또 얼마 전에 또 했어요. 전국 사업장 120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중도금 대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이 110곳이나 되니까 거의 뭐 한 80% 이상 85% 이상은 지금 중도금 대출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 중도금 대출의 이율도 지금 문제예요. 평균 금리가 3.9%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그 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3.4% 정도 되니까 이 중도금 대출이 오히려 잔금 대출이나 기존에 있는 주택 담보 대출보다 낮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지금 훨씬 상회하고 있고 최근 이제 주택협회의 어떤 발표에 따르면 지금 중도금 대출을 제대로 못 받아서 중도금 대출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 규모가 말이죠. 자그마치 9조 1천억 원이나 됩니다.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는 지난해 그 분할식 그 주택담보대출 평균 3.45에서 지금 더 업이 된 한 1% 정도 더 업돼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최근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작년 5월부터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1금융권에서 받아야 될 대출을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옮겨 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 지금 서민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어떤 부분을 지금 잡지 못한다면 또 이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옥죄를 가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서민들의 어떤 삶이 점점 빡빡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도금 대출 규제가 현실화되고 나서 이 주택시장 거래도 많이 위축됐다고 들었는데요. 중도금 대출 규제 이후에 매매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이제 그 지금 뭐 중도금 대출 같은 어떤 그 금융 규제를 또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그 대출 금리도 지금 일부 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지난달에 매매 가격 상승률은 굉장히 좀 둔화돼 있다. 거의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작년 11월부터 4개월째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한국감정원이 2월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했었는데 이 가격 조사를 보시게 되면 1월 대비 매매 가격은 뭐 0.01%뭐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전세가도 크게 오르지 않고 0.03%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월세는 약간 주춤하게 하락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매 가격 상승률 자체는 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오르는 것들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 보이고 있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으면서 그 일부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있거나 아니면 교통 환경이나 아니면 교육 환경이 양호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보시게 되면 지역별로 이제 부산이나 강원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올라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세종시는 이제 지금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경북, 대구, 울산, 인천과 같은 이런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공급들이 이루어졌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것은 당분간 회복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파트 규모별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대부분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고 유일하게 이제 규모로 본다면은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에서 135제곱미터. 우리 보통 국민 주택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를 하죠. 근데 오히려 85제곱미터 이하인 뭐 85제곱미터나 아니면 6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얘기인데 아니 대출 규제를 하는데 왜 이게 소형 평형들이 많이 떨어지느냐? 여러분들한테 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정부가 지금 그동안 굉장히 많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졌다 왔었고 이것들이 또 민간한테 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또 이 중도금 대출 때문에 힘든 분들이 대형 평형을 해서 힘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그 정도를 감안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전 국민 주택 규모 이하가 지금 마이너스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중도금 대출 규제라든가 뭐 기타 다른 규제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금리가 오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도금 대출 규제 이후에 매매 시장 반응 살펴봤는데요. 올해 들어 잔금 대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미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사실 뭐 그 중도금 대출 규제도 있습니다만 올 1월 달에 말이죠. 금융위원회에서 이 잔금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여기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올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된 사람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 입주 공고 모집 공고자부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작년에 이미 이전에 대출 받고 지금 입주를 하는 세대들도 법을 적용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전엔 거치로 해서 일단은 뭐 한 3년 정도는 이자만 내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 원리금 같이 상환하는 이런 어떤 분할 상환 방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에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이 한 1개월 정도만 이 거치를 이제 1년 정도만 거치를 해주고요. 나머지 이후에는 무조건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첫 달부터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좀 변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 원리금을 해서 대출 받아서 상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는 내가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해서 LTV, 론 투 밸류. 그래서 이 담보 인정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출을 받는데 그럼 보통 아파트는 70%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40% 있는데 뭐 70% 받고 나서 10% 가지고 뭐 취득세를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입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대출 받아서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럴 수가 있는데 소득이 적으면 이게 이 대출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50%에 잘리고 55%에 잘리는 거죠.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보통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TI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되게 되면 이게 선진국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아파트를 이제 대출 받았을 때 DTI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대출 받으면 원리금이 있잖아요. 원금과 이자가 있으니까 그 이자를 낼 능력이 되는지 안 되지 그만 판단을 해서 그 이자만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 DSR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통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어디서 뭐 신용대출 받다거나 아니면 뭐 제2금융권에서 무슨 뭐 카드론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전부 합산이 돼 이자가. 그러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더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그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이런 부분들이 분양 시장에서는 분양 절벽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분양을 했을 때 막말로 해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분양을 했는데 예전에 원래 잘 돼야 돼.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금 대출이라는 부분 자체가 딱 가이드라인을 막으면서 앞으로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의 청약을 받게 되면 이 사람 나중에 대출 받을 때 70%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20대에 청약을 받았는데 소득이 별로 없어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는 청약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분양 절벽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도금 대출 규제에 잔금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이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이 청약을 포기하신다, 이게 청약이라보다는 본계약을 포기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보통 한번 포기를 하게 되면 5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청약 저축 열심히 들어서 겨우 하나 당첨됐는데 갑자기 중도금 대출 막히고 잔금 대출 어려워진다고 하면 굉장히 가슴 아프겠죠. 그런데 그것도 5년 동안 내 이름으로 이제 청약을 못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말이죠. 이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로 고정돼 있습니다만은 국내 금융기관들은 지금 잇따라 같이 올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러면서 지금 일반적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이 올해 한 3회 정도 올릴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3회 정도 올린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벌써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이번 달까지 동결됐으니까 이제 9개월 남았는데 9개월에서 만약에 3회 정도 올린다고 하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 이 잔금 대출을 규제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사실 금융기관에 맡겨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미 대출 받은 걸 어떡하라는 얘기. 이미 분양된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계약한 거를. 그래서 안 받을 수 없고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받아야 되는 대출을 높은 금리에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잔금 대출이 속속들이 좀 거절당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청징수라고 해서 뭐 지난달에 전부 다 연말정산 하셨을 텐데 이 원청징수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득에 대한 부분들 최대한 끌어모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열심히 좀 끌어모아서 내가 소득이 이 정도 된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한 채 더 청약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게 점점 더 깐깐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전세로 전환시켜서 대출을 없애고 내 대출을 최대한 줄였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거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가장 커다랗게 미치는 희생자들은 바로 자영업자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은 소득 증빙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또 적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이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네, 요즘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전세자금 대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세금은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 늘어나겠죠. 비싼 거 맞습니다. 너무 비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전세 받는데 자기 돈 예전에야 뭐 집 안 사고 돈 아낀다고 전세를 했는데 요즘엔 전세를 내는 자체가 큰 빚을 받고 하죠, 대부분.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 들어서는 뭐 좋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은행권에 따르면은 신한국민, 우리 하나농협 이 5대 은행이 1월 전세 대출의 잔액은 34조 5천억 원 정도에 달하고요. 전년 말에 비해서 한 4,50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기존에 봤던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달에 뭐 7, 8천억 아니면은 1조 이상이 늘었었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좀 줄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한 10조 정도가 좀 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됐죠. 지금 표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전년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보게 되면 약 10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걸로 좀 보여 있죠. 이 월별 증가액으로 보게 되면 2015년 6월 이후에 1년 7개월에 만에 가장 적은 어떤 대출이 이루어졌고 전달인 12월 증가분이 약 8천억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증가가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10조 원 넘게 증가했다는 건 좀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됐던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 간단하게 보면 전세 계약을 그냥 자동 갱신한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다른 지역 가더라도 전세가 높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지역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 엑소더스에서 뭐 경기 지역으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서울 지역 내의 전세 가격이 거기서 뭐 독인 객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반전세 형식으로 이번에만 3천만 원 올리지 말고 그냥 나한테 5천만 원 올리지 말고 나한테 30만 원 줘.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냥 자동 갱신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세 계약이 굉장히 좀 조용한 상황이고요. 올해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 정부의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 정부의 문제점은 이미 광화문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현 정부의 문제점은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현 정부의 문제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대선 전국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 나오지 않고 오히려 대출 규제에만 거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숨막히게 만든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한 구석으로 몰아낼 때는 그래도 숨 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을 좀 더 강화시키게 되면 단기적인 어떤 그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시킬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어떤 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출 규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4년, 5년 또 앞으로 임기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 중장기 플랜을 지금부터 빨리 짜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앞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예, 대출 규제는 일단은 무조건 대출을 막는 것은 능사는 아니에요. 사실 대출 규제에서 피해자들은 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대출에 굉장히 그 열악한 어떤 소외자들이 대출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출을 일시적으로는 좀 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갑자기 대출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막아버리면 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금융기관, 뭐 금융기관은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개인들, 실소유자들한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중도금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대출 규제 방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 아시아 파트너스의 김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6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수도권 9개 및 지방 16개 지역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6차 미분양 관리 지역에는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충북 보은군이 추가로 지정됐으며 제5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던 강원 춘천시, 경남 김해시, 경북 칠곡군, 영천시 예천군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상당 부분 감소하거나 미분양 증가율이 감소해 금차 관리 지역에서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 보증 예비 심사 대상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그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